2024년 태국에서는 한국 여행 금지 해시태그가 퍼지며 반한 감정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명 태국 유튜버는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번영하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후진적이고 태국인들에 대해 인종차별적이라며 비난을 했죠. 태국 주요 일간지에서는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엄격한 입국 심사를 문제 삼았어요. 한 태국 남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었는데 그는 왕복 항공권과 호텔 예약을 했음에도 입국이 거절되어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이 글은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1000만 건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태국 내 일부 식당에서는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움직임까지 있었고 심지어 태국 경찰이 한국인 관광객들을 불시 검문하겠다는 소문도 돌았어요. 태국인들은 이런 반한 감정을 고조시키면 한국이 먼저 사과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한국 법무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라는 강경한 대응을 시작했답니다. 이 과정에서 태국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관적인 태도를 보였죠. 결국 이 사태는 양국 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태국의 오만한 태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데요. 여기 그 부메랑에 직격탄을 맞은 태국인 중 한 명의 사연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지른 일인지 사연 바로 들으러 가보시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의 출라롱콘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나타폰입니다. 2024년 우리 태국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어요. 외국인 투자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방콕의 거리는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로 북적였죠. 제가 경제학과 3학년이 된 이때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새로운 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하던 시기였습니다. 아버지는 태국 관광청의 고위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일하셨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본 한국의 발전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체계적인 대중교통, 그리고 곳곳에 있는 첨단 기술들. 그때는 한국이 정말 부러웠죠. 하지만 대학에 들어와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특히 중국 유학생들과의 교류가 제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경제학과에는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온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시각은 제가 알던 것과 달랐어요. 나타폰, 넌 아직도 한국을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느 날 중국 유학생 리밍이 던진 질문이었죠. 우리는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으며 아시아 경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과거에 세운 업적은 인정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봐봐. 반도체 시장에서도 우리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잖아. 왕웨이가 자신의 태블릿을 보여주며 끼어들었어요. 여기 봐. TSMC의 기술력이 곧 우리 것이 될 거야. 어차피 대만은 중국의 일부니까. 삼성, 그들도 이제 우리의 기술력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저는 순간 의아했어요. TSMC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이야기하는 그들의 태도가 조금 불편했지만 차마 그 말은 꺼내지 못했죠. 대신 TSMC는 대만 기업 아닌가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나타폰, 넌 아직도 몰라. 대만은 우리의 일부 성일 뿐이야. 그들의 기술은 곧 우리의 기술이라고. 리밍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맞아. 이제 태국도 중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때야. 한국은 이제 과거의 영광일 뿐이야. 봐봐. 중국의 투자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태국 경제를 이끌어갈 거야. 실제로 통계를 보면 그들의 말이 맞았어요. 중국의 태국 투자 규모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방콕의 스카이라인은 중국 기업들이 세운 고층 빌딩들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봐봐.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에서 얼마나 쓰는지 알아? 리밍이 자신의 노트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중국 관광객 한 명당 소비액이 한국 관광객보다 2배 이상 높아. 이게 현실이야. 이런 대화들이 쌓여갈수록 저의 한국에 대한 시각도 변해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통탄 총리의 발언이었죠. 우리 태국은 더 이상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 발언은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제학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발언을 분석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이 되었죠.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된다. 더 이상 한국의 도움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들이 캠퍼스에 가득했어요. 블랙핑크의 리사를 좋아하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경제학도로서 보면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2024년 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중 대부분은 중국 자본이었죠.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던 중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타폰, 너도 이제 경제를 공부하니 알겠지만 숫자만이 전부는 아니란다. 과거 한국이 우리 태국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아니? 하지만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른 파트너가 필요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된다만 경제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것이란다. 신뢰, 기술 이전, 문화적 교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크게 공감하지 못했어요. 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달랐으니까요. 중국 관광객들은 고급 백화점과 호텔을 가득 메우고
중국 기업들은 방콕 곳곳에 새로운 빌딩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대학 경제학과 교수님들도 비슷한 견해를 보이셨죠. 태국은 이제 새로운 경제 질서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협력 관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퇴직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관광청에서 일하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시는 거였죠. 퇴직을 앞두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타포나, 요즘 정부가 너무 오만해졌다. 관광이든 투자든 다양성이 중요한 건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게 걱정이구나. 특히 한국 기업들이 우리 태국에 가져온 기술과 노하우는 결코 가볍게 볼 게 아니야. 그때는 아버지의 우려가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가 우리의 오만이 정점에 달한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들의 시각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관광객들의 소비 규모가 중국에 비해 작다는 통계를 보며 은근히 그들을 무시하는 마음도 생겼었죠. 한국 관광객들은 길거리 음식이나 먹고 저렴한 숙소만 찾는다는 리밍의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숫자만 보고 있었을 뿐 그 이면에 있는 가치들은 보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 저는 태국의 경제적 성장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삼성 공장에서 일어난 파업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중국 유학생들과의 대화는 제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정작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삼성전자 방콕 공장 파업 소식을 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경제학과 동아리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방콕 공장 노조 파업으로 가동 중단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월급 12만 바트 한화 약 500만 원을 요구한다는 기사 내용을 보며 처음에는 한국 기업의 착취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도 이제 선진국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지. 동아리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퐁삭이라는 친구가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평소에는 조용한 편이었는데 그날은 유독 이 주제에 관심이 많아 보였죠. 나타폰, 너 이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퐁삭의 질문에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 아닌가요? 태국도 이제 충분히 발전했으니까요. 그때 퐁삭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주변의 다른 학생들 때문인지 망설이는 듯 했죠. 나중에 커피 한잔 할래? 그날 저녁 캠퍼스 근처 카페에서 퐁삭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파업, 순수한 노조 활동이 아니야. 정부 고위층에서 의도적으로 계획한 거라고. 처음에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퐁삭은 구체적인 정황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노동자들은 10% 임금 인상을 요구했어.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12만 바트를 요구하자고 선동했다고 해. 말이 되지 않잖아.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누가 월급을 12만 바트나 받으면서 일을 해? 퐁삭의 말은 계속됐어요. 정부는 한국 기업들을 몰아내고 중국 자본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세웠어. 이 파업은 그 계획의 일부야.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퐁삭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죠. 학교 앞 레스토랑에서 퐁삭이 아버지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호기심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그의 아버지는 태국 최대 반도체 부품 회사의 주요 임원진 중 부사장님이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임원 소개에서 사진과 이름을 보고 알 수 있었죠. 태국 모 반도체 기업 이사장, 3억 바트 대학 기부금으로 입학한 아들 출라롱콘, 대학 재학 중 이런 기사도 찾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퐁삭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서밋 일렉트로닉스 부사장님이야? 퐁삭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잘 알아. 우리 회사가 삼성의 주요 협력사였거든. 하지만 이번 일로 모든 게 끝날 것 같아. 퐁삭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부 고위층에서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조를 선동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부 노조 간부들에게 뒷돈까지 건네졌다고 합니다. 나타폰, 이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야.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몰아내려는 거라고. 퐁삭의 말은 계속됐어요. 중국에서 엄청난 투자를 약속받았대. 대신 한국 기업들이 떠나야 한다는 조건이었지. 이 파업은 그 계획의 시작일 뿐이야.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 유학생들과 이야기하며 한국을 무시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근시안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그런데 왜 이걸 나한테 말해주는 거야? 퐁삭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나 혼자서는 답답해 미치겠어서.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경제학도로서, 그리고 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었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정부가 이미 중국 기업들과 비밀리에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채우기로 한 거죠.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어요. 기술력은 쉽게 대체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곧 이 오만한 판단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퐁삭의 말을 들은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특히 파업 현장 근처에 살고 있는 사촌의 이야기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나타폰, 이상해. 노동자들 대부분은 현재 처우에 크게 불만이 없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분위기를 격앙시키기 시작했어. 사촌의 말을 들으니 퐁삭이 들려준 이야기가 더욱 신빙성 있게 들리더군요. 저는 직접 파업 현장을 방문해보기로 했습니다. 경제학도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공장 앞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우리도 이 요구가 터무니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위에서 자꾸 압박이 들어와서 한 중년 노동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공장에서 일했어요. 삼성은 정말 좋은 회사였어요. 다른 공장에 비해 임금도 높고 복지도 좋았죠. 그런데 이번 파업은 뭔가 이상해요. 점점 더 많은 의문점이 생겼어요. 노조 지도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불필요하게 과격해지는 시위 양상,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듯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까지. 퐁삭의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이 자주 드나들었어요. 회장님은 매번 그분들 만나고 나면 굉장히 괴로워하셨죠. 뭔가 강요받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퐁삭이 은밀히 한 문서를 보여주었어요. 정부와 중국 기업 간의 예비투자 계약서였죠. 삼성이 떠난 부지에 중국의 반도체 기업을 유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아버지 책상에서 우연히 본 거야. 보여주기도 힘든 거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있었어요. 중국 기업 유치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혜택들이 기존 한국 기업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관대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니야. 퐁삭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주권을 넘기는 거나 다름없어. 더 조사해보니 이런 움직임이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현대자동차, LG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SNS에서 퍼지는 반항 감정의 상당수가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나타폰,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퐁삭의 질문에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 거대한 음모 앞에서 대학생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최소한 진실을 기록하고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제 전공을 살려 이 사태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이 파업이 가져올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할 거야.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난다면 그건 단순히 몇 개 회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저와 퐁삭의 진실 찾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퐁삭과 함께 진실을 파헤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퐁삭이 자신의 아버지 회사 내부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이건 정부와 중국 투자단 사이에서 오간 비밀 협약서야. 퐁삭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통은 외국인 투자 유치 계획이 공개되는 게 맞는데 이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어. 문서들을 살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태국 정부는 이미 작년부터 중국의 주요 기업들과 접촉해왔더군요. 특히 반도체와 전자제품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받았다고 해요. 투자 금액만 보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한국 기업들 투자액의 3배가 넘는 규모였죠. 하지만 계약서의 세부 조항들을 자세히 보면서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중국 측은 투자의 전제 조건으로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 그중 핵심은 경쟁 기업들의 완전한 철수였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을 명시적으로 거론하고 있었죠. 여기 봐. 퐁삭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부분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중국 기업들은 태국 내 기존 부품 제조사들의 기술 정보 공유도 요구하고 있어. 이건 사실상 기술 탈취나 다름없는 거야. 증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부 내부 문서에는 한국 기업 퇴출 로드맵이라는 제목의 문서도 있었어요. 여기에는 단계별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반항 감정 조성 SNS 및 언론 활용, 2단계 노조 파업 유도, 3단계 정부 규제 강화, 4단계 중국 기업 유치. 그럼 지금의 반항 감정도 그래. 모두 계획된 거야. 정부가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어. 실제로 최근 몇 달간 태국 내 주요 매체들의 한국 관련 보도를 분석해보니 의도적인 패턴이 보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작은 실수는 크게 부풀려지고 좋은 소식은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무시되었죠. 더 큰 충격은 제가 직접 만난 공장 노동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상했어요. 15년차 베테랑 노동자 쏨차이 씨가 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서
노조 집회를 주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우리 직원도 아니었어요. 다른 노동자 수환 씨의 증언은 더 구체적이었어요. 그들은 정부 관련 인사라고 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착취하고 있다며 선동했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삼성이 얼마나 좋은 처우를 해주는지. 현장 관리 감독자로 일하는 프라위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착취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들은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공정한 대우를 해주었어요. 증언을 수집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 갈등은 깊어져 갔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특히 중국 유학생들과 나눴던 대화들이 자꾸 떠올랐죠. 그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퐁삭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정부가 중국 기업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 우리 태국 기업들의 기술 정보를 모두 공유하기로 했대. 그게 무슨 말이야? 삼성이나 다른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우리가 배운 기술들, 정부가 그걸 중국 기업들에게 넘기기로 한 거야. 아버지 회사도 포함이야. 결국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어요. 경제학도로서, 그리고 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시민으로서 침묵할 수 없었거든요. 학술 논문의 형태를 빌려 이 사실들을 기록하기로 했죠. 태국 전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선택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대로 우리나라가 큰 실수를 저지르도록 놔둘 수는 없었어요. 논문을 쓰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태국 전역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태국 공장 전면 철수 결정, 베트남 투자 확대. 처음에는 진짜라고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요 임원진이 직접 베트남을 방문해 응우옌 수원 푹 총리와 만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게 현실임을 깨달았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투자 규모였습니다. 연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34억 바트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나타폰, 봤어? 퐁삭이 숨을 헐떡이며 도서관 1층 로비로 뛰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결국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네. 이게 다가 아니야. 우리 회사도 아버지가 방금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셨어. 퐁삭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서밋 일렉트로닉스는 삼성전자의 핵심 부품 공급업체였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파트너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회사 매출의 60%가 삼성 관련 사업이었다고 해요. 태국 경제신문들은 연일 특별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삼성 철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연간 50억 달러 추정. 연관 산업, 도미노 붕괴 우려 같은 헤드라인이 지면을 장식했어요. 실제로 다음 날부터 연이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현대자동차, LG전자, SK하이닉스, 주요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태국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LG전자는 이미 베트남 정부와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곳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우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해 주었고 우리도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었지만 태국 정부의 비신사적인 행동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죠. 특히 신뢰라는 단어를 강조한 것이 의미심장했어요. 퐁삭의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의 아버지를 뵙게 되었어요. 평소엔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었다는데 그날 본 부사장님은 깊은 피로감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20년이야.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관계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부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회사 직원이 3,000명인데 이 중 절반은 삼성 관련 생산라인에서 일하고 있어. 이게 다 정부의 오만한 판단 때문이야. 부사장님께서는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처음 삼성과 거래를 시작했을 때는 작은 공장에 직원 50명 뿐이었대요. 하지만 삼성의 기술 지원과 품질 관리 시스템 덕분에 세계적인 부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돈만 벌어가지 않았어.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지 가르쳐 주었지. 부사장님께서는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처음 삼성과 거래를 시작했을 때는 작은 공장에 직원 50명 뿐이었대요. 하지만 삼성의 기술 지원과 품질 관리 시스템 덕분에 세계적인 부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돈만 벌어가지 않았어.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지 가르쳐 주었지. 이어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중국 기업들이 제시한 계약 조건이 얼마나 불공정한지,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기술 이전의 수준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에 대해서요. 그들은 우리가 2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공짜로 달라고 해. 하지만 난 절대 그럴 수 없어. 이건 우리의 자산이고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발전시켜온 소중한 기술이니까. 서밋 일렉트로닉스의 베트남 이전 결정은 태국 재계에 또 다른 충격을 주었어요. 최대 부품업체가 베트남 이전을 결정했다는 것은 태국 전자산업 생태계의 붕괴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논문에 새로운 관점을 담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경제적 수치나 투자 금액을 넘어서
기업 생태계와 신뢰의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기로 했죠.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철수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연간 50억 달러. 하지만 연관 산업의 붕괴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액은 2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어요. 결국 우리의 오만함이 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거네요. 논문 결론을 쓰면서 퐁삭에게 말했어요. 그래.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가 이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 하지만 우리의 깨달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더 큰 파장이 다가오고 있었고 태국 경제는 예상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에는 벌써부터 태국 이공계 인재들의 베트남 취업 문의가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태국의 브레인 드레인이 시작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철수 선언 이후 태국 경제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도미노처럼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태국을 떠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태국 전기차 공장 건설 계획 전면 취소, 베트남 대체 투자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떴죠. 5,000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 계획이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 다음은 LG전자였습니다. 태국 방콕 가전제품 공장 철수, 베트남 하이퐁으로 이전 이런 뉴스가 연이어 보도됐어요. SK하이닉스도 계획했던 반도체 연구소 설립을 전면 취소했고요. 나타폰, 큰일 났어. 어느 날 아침 퐁삭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무디스가 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BAA1에서 BAA2로 하향 조정했대. S&P도 곧 비슷한 조치를 할 거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신용등급 하락은 외국인 투자 감소와 직결되니까요. 실제로 태국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이탈이 시작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었어요. 그토록 큰 소리치던 중국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하나둘씩 취소되기 시작한 거죠.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 태국 투자 계획 재검토, 베트남 대체 투자 가능성,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태국 5G 인프라 투자 보류. 이런 뉴스들이 연이어 보도되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버리고 선택한 중국이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등을 돌린 겁니다. 대학 캠퍼스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라며 들떠있던 학생들이 이제는 불안과 후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취업은 어떻게 하지? 한국 기업들 떠나면 우리 일자리는 베트남으로 유학 갈까?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며 중국을 추종하던 중국인 유학생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나 다음 학기부터 잠깐 베트남으로 교환학생 가려고 했어.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던 와중 정말 이들이 중국에서 유학을 온 중국인들은 맞는지 대학생은 맞는지 어디서부터 의심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어디서부터 이들에게 우리는 속고 있었던 걸까요? 리밍이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태국의 발전을 자랑스러워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태국 바트와 가치는 계속해서 추락했고 주식시장은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어요. 특히 전자,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의 주가 폭락이 심각했죠. 퐁삭의 아버지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주가가 30% 넘게 폭락했어. 퐁삭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직원들 대부분이 베트남 이전에 동의했대. 여기 남아있어봤자 미래가 없다고.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는 없었어요. 통탄 총리의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졌고 대규모 시위를 우려한 경찰이 거리마다 배치되었습니다. 우리 학과 교수님들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던 찬타위 교수님의 변화가 극적이었죠. 우리는 실수를 했다. 교수님이 강의 중에 말씀하셨어요. 경제 발전이란 단순히 투자 금액의 크기가 아닌 신뢰와 파트너십의 문제라는 걸 잊었던 거야. 이번 학기 과제로 제출한 제 소논문은 예상치 못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해결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수정된 이 논문은 여러 교수님들께 회람되었고 심지어 일부 정부 관계자들의 눈에도 띄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국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우리의 오만한 판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경제 위기가 깊어지면서 우리 대학가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허황된 자부심이나 오만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죠. 대신 진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출라롱콘 대학의 경제학과에서는 자발적인 토론회가 열렸어요. 우리는 왜 실패했는가라는 주제로요.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고 밤늦게까지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경제학과 학생회장 수파 씨가 전체 학생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어요. 20년 넘게 함께 성장해온 진정한 파트너였죠. 그들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자본이 아닌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발전의 비전이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시작된 반성의 목소리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과거 오만함을 진심으로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통탄 총리가 전국 TV 연설을 통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45분간의 연설은 태국 정치 역사상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음에도 우리는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했고 배신했습니다. 이제라도 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총리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제시했어요. 한국 기업들을 위한 특별경제구역 설립,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문화 교류 확대 등이었죠. 제 논문은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논문에서 제가 강조한 것은 베트남의 성공 사례였어요. 베트남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삼성전자의 베트남 스마트폰 공장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가 되었고 현지 부품 조달률도 60%를 넘어섰죠. 베트남은 우리가 걸어왔어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어. 경제학과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다행히도 희망은 있었어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제한적이나마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있죠. 우리는 이스라린 교훈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퐁삭은 베트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주 연락하며 미래를 이야기해요. 그는 최근 한국, 베트남, 태국 3국 청년 기업가 포럼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언젠가 세 나라가 함께 성장하는 날이 올 거라 믿는다고요. 제가 경험한 2024년의 태국은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값진 교훈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경제 발전이란 단순한 숫자의 성장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신뢰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최근 베트남에서 열린 아세안 청년 포럼에서 저는 이렇게 발표했어요. 우리는 실수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했어요. 이제 우리는 더 겸손하게, 더 현명하게, 그리고 더 진정성 있게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협력과 신뢰 속에서 피어날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출라롱콘 대학에서 타나폰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내렸어요. 이번이 세 번째 강제 퇴거 조치인데 약 9,000명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대상이 되었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이들에게 일주일간의 정리 시간을 주고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 퇴거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죠. 현재 한국에 있는 20만 명 가까운 태국인들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불법 체류자 단속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법무부는 정부 합동 단속을 통해 13만 3,724명을 단속하고 223명을 자진 출국 조치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제는 남아있는 20만 명이 태국인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단속하겠다는 법무부의 강경한 입장이에요. 이런 강경 대응의 배경에는 태국인들의 마약 사건과 농장, 무단 이탈 등으로 인한 한국 사회의 피해가 자리 잡고 있었죠.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한국에 있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대규모 강제 송환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강제 소환으로 아수라장이 된 태국인의 현지 상황이 여실히 드러난 사연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는지 바로 들으러 가보시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지금은 어두워져가는 방콕의 마지막 밤을 제 사무실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속 지역의 높은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야경은 분명 아름답지만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쓸쓸하게 느껴지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의 럭셔리 여행사 로열 트래블에서 VIP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나리사입니다. 제 나이 28살, 아직 젊지만 방콕에서 손꼽히는 한국 여행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수쿰 윗거리에 위치한 저희 회사는 방콕의 상류층만을 위한 프리미엄 여행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어린 시절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방콕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났어요. 어릴 적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답니다. 아버지는 쌀농사를 지으셨는데 날씨가 좋지 않으면 수확도 시원찮았죠. 어머니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웃집 막노동을 하시며 저와 동생들의 학비를 마련하셨어요. 사촌 동생 파이와 저는 같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파이의 부모님도 농사를 지으셨기에 저희는 마치 친자매처럼 지냈죠. 학교가 끝나면 항상 같이 숙제를 하고 주말이면 시장에 가서 얼음 과자를 하나 사서 나눠 먹곤 했답니다. 한국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얼음에다가 설탕을 살짝 섞은 것이랍니다. 아침이면 제가 파이를 깨우러 가곤 했답니다. 파이야 학교 가자 하고 부르면 항상 늦잠을 자던 파이가 허둥지둥 일어나서 제 뒤를 쫓아오곤 했죠. 학교 가는 길에는 낡은 자전거 한 대를 둘이서 타고 다녔어요. 제가 앞에서 페달을 밟으면 파이는 뒤에 앉아서
저를 꼭 붙잡고 있었죠. 비가 오는 날이면 둘이서 한 우산을 쓰고 흙탕물이 튀지 않게 조심조심 걸어가기도 했답니다. 점심시간이면 저희는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팟타이와 파인의 어머니가 싸주신 고수 반찬을 함께 먹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으니까요. 주말이면 저희는 마을 뒷산에 올라가 야생 열매를 따먹곤 했어요. 때로는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기도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저희가 만든 비밀 기지예요. 마을 끝자락의 오래된 창고 뒤편에 저희만의 공간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둘이서 미래의 꿈을 이야기하곤 했답니다. 언니, 나중에 크면 부자가 돼서 엄마 아빠 고생 안 시킬 거야. 파이가 항상 하던 말이었어요. 저는 그때 파이의 등을 두드리며 그래, 우리 꼭 그렇게 되자라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그 약속이 이렇게 아픈 현실이 될 줄은 몰랐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파이는 학교를 그만두고 방콕 시내의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희의 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나 봅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꿨고 파이는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그때는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 제 인생의 전환점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우연히 접한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에 완전히 매료되었거든요. 남자 주인공의 다정한 모습, 여자 주인공의 당당함, 그리고 무엇보다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한국의 깔끔하고 세련된 거리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첫눈이 내리는 남이섬의 아름다운 풍경은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학교 다녀와서 밤늦게까지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를 들었죠. 한국 드라마는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했고 K-팝 가사를 하나하나 받아 적으며 발음을 따라했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컴퓨터도 없었기에 이웃집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했어요. 월급 대신 인터넷 사용 시간으로 받았죠. 부모님은 처음에 많이 걱정하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러니 차라리 영어나 배우지 라고 말씀하셨죠. 특히 아버지는 제가 농사일을 도와야 할 시간에 한국어 공부만 한다고 화를 내시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은 진학하지 못했지만 독학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 5급까지 취득했어요. 작은 여행사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매일 아침 한국 뉴스를 보며 시사상식을 쌓았답니다. 점심시간에도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최신 트렌드를 파악했죠. 덕분에 한국 문화와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한국 여행 상품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되었어요. 지금 제가 일하는 로열 트래블은 방콕 최고의 럭셔리 여행사입니다. 처음엔 말단 직원으로 입사했지만 한국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완벽한 한국어 실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죠. 특히 제가 기획한 프리미엄 의료 관광 패키지는 태국 상류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강남의 성형외과부터 청담동의 명품 쇼핑,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예약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코디네이팅 해드렸거든요. VIP 고객들은 저를 한국 전문가라고 부르며 신뢰해 주셨어요. 태국의 유명 정치인부터 재벌 2세들까지 모두 저를 통해서만 한국 여행을 예약하셨죠. 특급 호텔 스위트룸, 전용 수행기사, 미슐랭 레스토랑, VIP룸까지 저는 그들에게 최고의 한국을 보여주기 위해 늘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신청한 한국 비자가 거절된 거예요. 지난 5년간 수십 번도 더 한국을 드나들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죠. 더구나 이번 주말에는 태국의 유명 재벌 가족의 서울 투어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걸려온 어머니의 전화였어요. 제 사촌 동생 파이가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에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죠. 파이는 6개월 전 관광비자로 한국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해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 대한 동경은 저와 같았지만 그 아이는 저와는 다른 선택을 했던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방콕의 고층 빌딩이 내려다보이는 제 사무실 창가에 서서 마지막 불빛이 꺼져가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 파이와 함께 꾸었던 꿈들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결국 저만 성공의 길을 걸었네요. 파이가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했나 봅니다. 불법 체류의 위험성을 더 강하게 경고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때의 저는 파이의 선택을 막을 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한쪽에선 한국 비자 거절 통지서가, 다른 한쪽에선 파이의 검거 소식이 저를 무겁게 누르고 있네요. 이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파이의 소식을 들은 후 저는 바로 대체 여행지를 물색해야만 했습니다. VIP 고객들의 한국 여행이 모두 취소되었기 때문이죠. 마침 태국 관광청에서 중국 상하이를 새로운 프리미엄 여행지로 적극 홍보하고 있었어요. 한국보다 더 좋은 서비스, 더 화려한 도시라는 슬로건으로요.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상하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을 대체할 만한 곳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난 5년간 제가 경험한 한국은 그야말로 완벽했거든요. 특히 작년 겨울 마지막으로 다녀온 서울에서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껴지는 깔끔함과 정돈된 분위기, 친절한 입국 심사관의 미소까지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에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마치 꿈 같았어요. 제가 모시던 VIP 고객을 위해 예약한 리츠칼튼 호텔의 완벽한 서비스는 두말할 것도 없고 청담동 거리를 걸을 때마다 느껴지던 세련된 분위기,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정갈한 한식 코스, 모든 것이 수준이 달랐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강남의 한 성형외과였어요. VIP 고객의 상담을 위해 동행했던 곳인데 병원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럭셔리한 인테리어에 깜짝 놀랐죠. 더 놀라웠던 건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였어요. 의사 선생님부터 간호사, 데스크 직원까지 모두가 완벽한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답니다. 밤거리를 걸을 때면 늘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늦은 시간에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고 길거리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한 번은 실수로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렸는데 기사님이 직접 호텔까지 가져다 주시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상하이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네요. 푸동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진 건 정신없이 밀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은 불친절했고 택시 승강장은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특급 호텔로 유명하다는 아만 상하이에 체크인하는 과정에서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한 중국인 가족이 아이의 용변을 바닥에서 해결하는 걸 목격했거든요. 더 놀라웠던 건 호텔 직원들의 반응이었어요. 마치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담담하게 청소부를 부르더라고요. 와이탄 근처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요리를 SNS에 올리겠다며 이리저리 들고 다니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사과는커녕 웃으면서 다시 가져다 주세요. 사진 못 찍었어요. 라고 요구하더군요. IFC몰의 명품관에서 목격한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샤넬 매장에서 한 고객이 클래식 백을 바닥에 던지면서 이 정도로는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나 보죠? 라고 말하는 걸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서울 청담동에서 본 품격 있는 쇼핑 문화가 그리워지더군요. 102층 조식당에서 마주한 광경은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아이가 테이블에 토사물을 흘렸는데 부모는 발로 의자 밑으로 밀어버리고는 계속해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경험했던 격조 있는 식사 예절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죠. 지금 제 호텔방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야경은 분명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어딘가 비어있는 듯한 공허한 느낌이 가득해요. 자연스레 떠오르는 건 명동의 밤거리죠. 질서정연하게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친절한 상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이제 저는 알 것 같아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제 동생 파이를 포함한 많은 태국 청년들이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를.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그 속에 담긴 진정한 품격의 차이였던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파이를 도울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한국으로 갈 수 있을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그리운 건 한국의 그 따뜻했던 미소들이에요. 상하이에서 방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꿈만 같았던 한국에서의 추억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전혀 다른 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공항은 아수라장이었어요.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태국인들이 대거 입국하면서 입국장은 발 디딜 틈도 없었죠. 1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불법 체류자들이 한꺼번에 돌아오면서 공항 직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답니다. 입국장 한켠에서는 울음바다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강제 추방된 청년들과 그들을 맞이하러 온 가족들이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이 계속 이어졌죠. 한국에서 돈 좀 벌어오려고 했는데 라며 흐느끼는 한 청년의 모습이 특히 가슴 아팠어요. 저는 공항에서 우연히 제가 다니는 절의 주지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귀국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계셨어요. 나리사야. 이 사람들 대부분이 갈 곳이 없다네. 고향에 있는 가족들한테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들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파이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파이도 곧 이들처럼 강제 추방되어 돌아올 텐데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답니다. 다음날 출근길에 본 방콕의 거리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시암광장 앞에서는 귀국한 불법 체류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었죠. 우리에게 일자리를. 한국은 우리의 꿈을 앗아갔다. 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왔어요. 회사에 도착해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국 관련 여행 상품이 모두 취소되면서 회사도 큰 타격을 입은 상태였거든요. 팀장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어요. 나리사,
우리도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것 같아. 중국 쪽으로 방향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 하지만 제가 상하이에서 본 것들을 떠올리니 쉽게 수긍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제안을 드렸죠. 팀장님, 제가 귀국한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기획해보면 어떨까요? 이분들의 한국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팀장님은 제 제안에 관심을 보이셨고 저는 바로 프로그램 기획에 착수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암담했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방콕 외곽의 한 임시 수용소였어요. 그곳에서 만난 청년들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죠. 대부분이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마약에 노출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힘든 노동을 견디기 위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느새 중독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마약 판매, 불법 도박, 심지어 성매매 알선까지.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 생활이 그들을 범죄의 길로 내몬 거죠. 람카맹 지역의 한 절에서 만난 20대 청년의 고백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처음엔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갔어요. 농장에서 일하면서 돈도 꽤 모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일하던 형이 마약을 권하더라고요. 일도 훨씬 수월해지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파이가 더욱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파이도 이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진 않았을까? 혹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건 아닐까? 방콕 시내의 한 카페에 앉아 프로그램 기획안을 쓰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한국에서 제 동포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다니. 한국의 발전된 모습만 보여주기 바빴던 제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죠. 카페 창밖으로는 한때 한국에서 일했던 청년들이 몰려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대부분 한국에서 배운 거친 말투를 쓰며 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죠. 한 청년은 갑자기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는데 그의 팔뚝에는 주사 자국이 선명했어요. 마약의 흔적이었겠죠. 재취업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가장 큰 벽에 부딪힌 건 그들의 변해버린 생활 패턴이었어요. 한국에서 불법 체류 생활을 하며 대부분 주야가 바뀐 생활을 했대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일하는 생활이 몸에 배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더 심각한 건 그들의 정신건강이었어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늘 불안에 시달리다 보니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았죠. 실제로 제가 프로그램 상담을 하던 중에도 한 청년이 갑자기 의자를 던지고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아송역 근처에서 목격한 광경이었어요.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여성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는데 대부분이 불법 성형을 한 흔적이 역력했죠. 한국의 성형외과에서 일하며 배운 지식으로 태국에서 불법 시술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할 말을 잃었답니다. 프로그램 기획안을 쓰면 쓸수록 현실의 높은 벽에 좌절감을 느꼈어요. 마약 중독 재활에 드는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그들의 범죄 이력은 정상적인 취업의 걸림돌이 되었죠. 더구나 대부분이 한국에서 번 돈을 모두 탕진한 상태라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어제는 한 청년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최소한 하루 일하면 하루 먹고 살 돈은 벌었는데 여기서는 그마저도 안 돼요. 차라리 다시 불법으로라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시위대의 외침이 들려오고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불법 체류자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방콕의 거리는 혼돈 속에 빠져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네요. 불법 체류의 대가가 이렇게 가혹할 줄은 몰랐어요. 이제 저는 매일 밤 파이의 소식을 기다리며 잠들어요. 부디 파이만큼은 이들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어두운 방콕의 거리를 바라보며 프로그램 기획안을 수정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걸려온 어머니의 전화는 저의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나리사, 파이한테 편지가 왔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 강인하셨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건 처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밭에 나가시고 아버지는 낡은 식탁 위에 놓인 편지를 말없이 가리키셨어요. 파란색 항공우편 봉투, 발신인은 한국 땡땡 구치소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편지를 여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언니에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경기도의 한 딸기 농장에서 일했는데 월급도 제때 받고 사장님도 잘해주셨죠. 하지만 3개월 후 월급이 통장에 들어올 때마다 브로커 비용을 내야 했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 들었던 비용의 2배를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파이는 브로커 비용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러다 알게 된 언니를 따라 서울로 갔다고 해요. 그곳에서 그녀는 쉽게 돈 버는 방법을 배웠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저 작은 봉투를 전달하는 일이었어요. 한 번 배달할 때마다 50만 원. 너무 쉬운 돈이었죠. 나중에야 알았어요. 제가 배달하던 게 필폰이었다는 걸.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파이는 점점 더 큰 거래에 연루되었고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이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교도소에만 해도 비슷한 처지의 태국 여성들이 20명도 넘는다고 했죠. 언니, 여기 있는 언니들 대부분이 저처럼 농장이나 공장에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다들 이렇게 됐죠. 돈이 너무 쉽게 들어오니까. 이게 마약이라는 걸 알면서도 눈을 감았어요. 매일 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저는 바로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어요. 파이를 도울 방법이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대사관에서 들은 이야기는 더 큰 충격이었답니다. 작년에만 마약 사범으로 체포된 태국인이 100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이고 이들 중 80%가 20대 여성이에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라 개인적인 선처는 어렵습니다. 담당자는 차갑게 말을 이었어요. 게다가 최근에는 이들이 한국에서 배운 수법으로 태국에서도 마약 조직을 꾸리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더욱 강경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사관을 나오면서 우연히 만난 한 여성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팠어요. 그녀의 동생도 파이처럼 마약 조직에 연루되어 있었는데 체포되기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요. 빚 독촉과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한 거죠. 우리 동생은 20살이었어요. 한국에 가기 전에는 절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웃음이 너무 예쁜 아이였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파이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마을 뒷산에서 꽃을 따며 놀던 모습, 장래 꿈을 이야기하며 키득거리던 순간들. 그때의 순수한 미소는 어디로 간 걸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책상 위에는 아까 작성하던 재취업 프로그램 기획안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프로그램도 의미 없게 느껴졌죠. 내 동생도 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는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방콕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죠.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그 빛나는 불빛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파이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파이의 사건 이후 저는 태국 내 불법 체류자 가족들의 모임을 만들었어요.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모임이었는데 한 달 만에 1000명이 넘는 회원이 모였죠.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소식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제가 이 모임의 대표로 태국 뉴스에 출연하게 된 것이 전환점이 되었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특히 브로커들의 횡포를 고발했죠. 그 방송을 본 주태국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고 얼마 후 한국 법무부로부터 공식 초청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리사 씨의 활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양국 민간단체의 협력이 필요한데 당신이 그 가교 역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한국이지만 이번엔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거란 걸 알았거든요. 파이가 겪었던 그 어두운 이면을 직접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법무부 조사관과 함께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기도의 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최근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집단 이탈 사건이 있었던 곳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노동자들이었어요. 부지런하고 성실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알고 보니 서울 근교 공장에서 더 많은 급여를 제시했다더군요. 농장주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파이의 편지 내용을 떠올렸어요. 그녀도 이렇게 시작했었죠. 더 많은 돈을 위해 농장을 떠났다가 결국 마약 조직에 연루되었던 거예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서울 외곽의 공단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좁은 컨테이너에서 10명씩 생활하고 있었고 무허가 주류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었죠. 이들이 만든 밀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죠. 법무부 조사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불법 체류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였던 거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서울 도심의 불법 마사지업소 단속 현장이었어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 마침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파이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고향에서 간호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아이였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언니, 우리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세요? 처음엔 정말 악착같이 일했어요. 하지만 브로커 빚은 늘어만 가고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저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보호소를 방문했을 때였죠. 그곳에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관리하고 있었고 자진 출국자들에게는 재입국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었답니다. 우리는 결코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서가 필요한 거죠. 합법적인 경로로 들어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법무부 관계자의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한국의 단호한 대응이 때로는 가혹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양국 모두를 위한 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지막 날 법무부 회의실에서 한국 측 관계자들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제가 운영하는 가족 모임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이를 통해 양국 간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했어요. 불법 체류 문제는 단순히 단속과 추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방이 중요하죠. 나리사 씨가 태국에서 진실을 알리는 목소리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저는 파이가 일했던 딸기 농장을 다시 한번 찾았어요. 그곳에서 새로 일하기 시작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을 만났는데 이들은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입국한 이들이었죠. 밝은 표정으로 일하는 그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알 것 같아요. 왜 한국이 이토록 단호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것도요. 방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 일이 더욱 분명해졌으니까요. 방콕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서울에서 본 진실들, 그리고 법무부에서 받은 제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죠. 결국 제가 선택한 건 SNS였어요.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가장 귀 기울이는 공간이니까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제 인스타그램에 한국에서의 진실이라는 해시태그로 짧은 글을 올렸죠. 파이의 이야기를 가명으로 바꾸어 연재하기 시작했고 서울에서 직접 목격한 현장의 이야기들도 하나씩 풀어냈답니다. 오빠, 한국 진짜 예뻐요. K-팝 스타들처럼 저도 성형수술하고 싶은데 20대 초반의 한 태국 여성이 불법 성형 브로커의 꿰매에 넘어가 실명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싼 성형의 실체는 무면허 시술이었죠. 처음엔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어요. 한국을 험담한다. 태국인의 자존심을 팔아먹는다는 악플이 달렸죠. 특히 한류 팬들의 반응이 거셌어요. 제가 올린 글이 캡처되어 팬카페에 돌아다니면서 저를 반한류 주동자로 몰아가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접수되는 제보들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거든요. 불법 체류 중인 딸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님들, 브로커 빚에 시달리는 동생의 고민을 털어놓는 언니들. 그들의 이야기를 외면할 수 없었죠. 한국에서 번 돈으로 방콕에 카페를 차렸다는 친구의 SNS를 보고 저도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얼마 전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대요. 알고 보니 카페는 다 거짓말이었고 이런 실제 사례들을 계속 전하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댓글창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라는 고백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고 개인 메시지로 더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왔죠. 특히 큰 반향을 일으킨 건 48시간의 기록이라는 시리즈였어요. 강제 추방된 태국인들의 귀국 후 48시간을 기록한 내용이었는데 그들이 겪는 현실의 처참함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답니다. 인천공항에서 방콕까지 오는 3시간 반 동안 저는 계속 울었어요. 제가 번 돈은 전부 브로커 빚으로 나갔고 이제 빈손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뵈어야 해요. 고향에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는 제 다짐이 무색해졌네요. 점차 제 채널은 한국 불법 체류의 실체를 알리는 창구가 되어갔어요. 예비 불법 체류자들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했고 이미 한국에 있는 이들을 위한 자진 출국 방법도 안내했죠. 태국 언론에서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인터넷 매체들이었지만 나중에는 큰 방송사에서도 연락이 왔답니다.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기회였죠.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한 대학생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였어요. 언니의 글을 읽고 한국 불법 취업 계획을 포기했어요. 대신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정식 취업에 도전하려고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조금이나마 의미가 있다고 느낍니다. 물론 아직도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브로커들의 달콤한 유혹은 계속되고 있고 청년들의 코리안 드림은 식지 않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또 다른 이들을 깨우치고 있답니다. 오늘도 저는 새로운 글을 씁니다. 파이가 교도소에서 보내온 편지의 내용을,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누군가의 꿈이 불법 체류라는 악몽으로 변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청년들이 더 이상 어둠 속으로 걸어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제 저는 압니다. 진실을 전하는 일이 때론 고통스럽고 두려울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진실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로열 트래블 여행사 직원 나리사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